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도 스쳐가는 정보가 아닌 오래도록 남는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포맥스 D와 함께하는 반도체 제대로 알기 특집이거든요.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범준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전부터 이제 일본과 미국이 장악해오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 지금은 세계 1위를 넘보고 있는 대만의 TSMC, 그리고 패권까지 넘보고 있는 중국까지 합세해서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제는 어떤 것이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떤 걸 뜻합니까? 우선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때 그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을 했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강자로서 세계를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 중에 CPU, GPU, 그다음에 NPU, 그다음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즘 챗 GPT도 뜨고 있는데 AI용,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 제품들, 프로세서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팹리스도 다뤘고, 그다음에 IP 회사들도 다루기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떠오르는 TSMC까지 이제 다루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한국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그냥 밖에서 팔짱 그렇죠. 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 2, 3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한국이 당사자였던 적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라고 할 때 에너지나 자원이나 이런 이슈들이 등장했을 때도 한국이 당사자였던 적은 없거든요. 쟁탈전에 낀 적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공연하게 대만, 중국, 미국, 일본, EU까지 그 중에 이제 저희 나라가 포함돼서 대한민국도 포함됐어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각국 정상들의 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태도가 이번 전쟁에 대한 심각성, 무게 이걸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this is infra 이러면서 이렇게 웨이퍼 들고 막 했었죠.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만 안보의 보장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싱가포르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싱가포르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은 기술이라는 것이 대만 안보의 보장판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TSMC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때 메모리,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일본도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제 안보. 좀 낯설긴 한데 어찌됐건 경제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총리가 들고 나섰고요. EU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건 주권에 관한 문제다. 기술 경쟁의 수준이 아니다. 이건 주권에 관한 문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반도체 공장에 가서 뭐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심장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각국 정상들이 이제 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반도체가 죽고 사는 문제로 가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림에서 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요즘 이야기 나오는 칩4에서 예. 한국, 대만, 일본, 미국, 그러니까 이 네 개 국가가 공급망에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협조를 한다기보다 미국이 거의 주도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은 한국에는 삼성한테 와서 공장 지어라, 네. TSMC한테도 와서 공장 지어라라고 하고 있고 대신 중국에 팔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또 끊임없이 중국을 이제 화해 금수 조치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나 칩4 동맹으로 이제 끊임없이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일본이 좀 특이한데 일본은 TSMC 공장도 유치를 했고 R&D 협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리고 미국하고도 협조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합의 지위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건 칩4라고 불리우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그리고 중국 이 5개 국가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유럽 지역도 이제 장비나 R&D 분야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딱 부딪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맞닥뜨리진 그렇죠.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어찌됐건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리는 현장에 참여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각국의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봐야 나중에 우리나라가 낀 것인지 좋은 상황인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산업별로 보면은 국가별로 비중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상황이 어떤 나라가 어떤 산업에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미국 반도체 산업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예. SIA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인데 이제 좀 보시면 용어들이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이제. 시간에도 했던 단어들이고요. 예. 그래서 뭐 디자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제 저 위에 이제 mostly families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로직을 만드는 것. 이제 이게 미국이 이제 67%로 굉장히 강세죠. 네. families는 거의 미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mostly IDM이라고 돼 있는 거. 예. 예. 저희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예.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 예. 예. 그게 이제 한국인데 그게 이제 58% 정도인 거죠. 그리고 팹리스이면서도 뭐 IDM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도 37%. 그래서 총 디자인으로 따지면 미국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이제 이퀴먼트라고 해서 이제 저기 이제 장비거든요. 네. 그 다음이 머티리얼스가 이제 소재. 소재. 그 다음에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은 이제 웨이퍼. 예. 그리고 이제 패키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패키징을 보시면 저 38%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저게 이제 패키징 어셈블리 테스트는 대만이거든요. 예. 저게 이제. 예. 그래서 저게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재나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을 보면 일본하고 이제 대만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한 보라색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비 쪽을 보시면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굉장히 크고요.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에서 파악한 반도체 산업 현황이고 미국의 위치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에 기반한 이제 미국의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 자료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의 이제 비중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자, 우리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정확하게는 국가별로 이제 대응 방식도 좀 알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라는 걸 상원에서 통과를 시킨 만큼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법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전쟁에서 행하고 있는 전술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국 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법안이 이제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땅에 와서 반도체를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TSMC나 이제 삼성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메이드 인 USA를.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이제 한 축으로는 이제 중국을 계속 때리는 거죠. 예, 쫓아오고 있는 아니면 이제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계속 때리는 이제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반도체 지원법을 보기 전에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미국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NSCAI라고 그래서 이게 네. 2018년에 설치된 그 자문기구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네. 그다음에 앤디 젠시 아마존 CEO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커다란 그 틀을 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미 자 반도체 장비 수출하고 관련된 거를 중국을 막아라. 예, 이런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출신 자문 그렇죠. 기구인데도 예, 이미 그런 게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저희한테 많이 알려진 이제 뭐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라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2020년도에 제안이 됐었고 예. 그게 이제 2022년 7월 29일에 미국 하원에서 가결 처리된 내용은 그 법안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예.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8일 그러니까 이 한국 날짜로 2월 28일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기 시작합니다. 네, 23년 2월 28일부터.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할 자격이 되는 국가들은 미국 상무부에 신청을 해라. 예. 그러면 근데 신청할 조건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뭔가 반도체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지원법의 내용이고 실제 뭐 기금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키우고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전쟁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해줄 거냐? TSMC하고 삼성이 미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거냐? 아낄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렇죠. 예, 이게 이슈가 됐던 거고요. 예. 실제 저런 내용들이 또 하나의 이슈로 연결되는 게 저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예전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걸 막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그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1년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면 네. 1년 유예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으니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최근에 2월달에 나왔던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유예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제한을 할 거다. 생산의 상한선을 제한을 할 거다. 쿼터를 제한을 한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D램을 한 50% 정도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50%는 안 돼. 뭐 40%, 30%로 낮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삼성도 지금 낸드 플래시가 한 30, 40% 정도를 지금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데 40%는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투자도 할 테니 예. 더 유예를 해줘라. 아니면 그런 상한선을 제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2월 28일부터 보조금 신청도 하게 되고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실행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제 앞으로 확장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내용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이제 2021년 초로 가보겠습니다. 4월인데요. 백악관이 이제 생산업체 7곳과 이 반도체를 사서 쓰는 기업 12곳, 이곳 19곳에 이 경영진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회의 이런 내용을 붙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게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와 공급자를 보시면 이제 공급자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TSMC,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 전문 업체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 그다음에 미국 파운드리 업체들 불렀겠죠. 예.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당연히 불렀겠죠. 예. 공급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용자를 봤을 때 이제 조금 저게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냥 뭐 구글을 부른다거나 AT&T를 부른다거나 뭐 차량 만드는 회사를 부른다거나 뭐 PC 서버 업체 델, HP 부르는 건 당연하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다음에 심지어 자동차 업체도 미국 회사가 아닌 회사는 유일하게 스텔란티스라고 그래서 저기 보시면 푸조 시트랭의 합작사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회사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을 놓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산업체입니다. 네, 방산업체 이제 4대 방산업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노스롭 그러먼이 저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일 수 가는군요. 있겠구나. 예. 네, 이제 군산 업체가 들어와서 이 회의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냥 불쾌할 수 있거나. 네, 첨단 산업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예. 군사력까지 연계되는 이런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하는데 들어왔다.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이 노스롭 그룹이 이 회의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관계자들이 중국을 때릴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중국의 군사력하고 연계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때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되게 많이 내세워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노스롭 그루먼을 끌어들인 거는 상징성이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꼼꼼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놓치지 않고. 굉장히 꼼꼼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반도체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도체 신냉전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 상징하는 바를 여실히 드러낸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안보라든지 뭐 군사, 경제 뭐 온갖 분야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는 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졌던 걸로 유명한데 바이든도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상당하죠. 사실은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을 때리는 일인 것 같아요. 반도체 정책이 거의 기조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타임라인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8년에 그 자문기구에서 3월달에 최초로 이제 최종 레포트를 제출하면서 이제 뭔가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2018년부터 보시면 쭉 뭐 계속 중국 성장 견제를 위한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반대하고 견제하고 그렇죠. 뭐 그런 그다음에 거 2019년에는 ASML 장비 뭐 못하겠다고 이제 뭐 로비까지 했다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SMIC를 미국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됩니다. 이제 거의 실행 단계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2022년 7월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7월 29일 날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실행 단계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철강 산업을 지원을 하다가도 뭐 갑자기 IT 산업을 지원을 하면 철강 산업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전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한을 하고 중국을 때리기 위한 뭔가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기업들도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안고 가야 될 거냐? 언제까지 계속 때리기만 할 거냐?
과연 중국이 그렇다고 한없이 자립화를 못할 거냐. 예.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꾸준히 같은 기조로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예. 앞으로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질 거냐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 사실상 이제 앞서서 트럼프 정부부터 이제 미국 행정부가 계획을 했었고 바이든에서는 사실상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제 제대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AMAT와 LRCX라고 되는 게 이제 저게 램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맨 끝 이제 KLAC라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AMAT, LRCX, KLAC가 미국 회사고요. 네. ASML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네덜란드 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텔은 일본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개 국가가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예요. 예. 3등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이 세 국가에서 지금 5개 회사가 8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개국이 합쳐서 앞으로 반도체 장비 중국에 나가는 거 맞겠다. 예. 동조하겠다. 예. 이렇게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겠네요. 곤혹스럽겠네요. 예. 근데 이제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AMAT와 램과 뭐 KLAC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기존에 중국에 판매했던 매출 비중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20%에서 30%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매를 했던 캐시카우가 있는데 내 매출처가 예.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충돌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뭐 이런 정책들이 유효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데 또 내수적으로는 또 다르게 풀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통의 반도체 강국이죠. 일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도시바 메모리가 굉장히 유명했고 예. 일본이 이제 세상의 반도체를 지배했다 이런 정도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 반도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990년 기준으로 하면 그때 반도체 월드와이드 반도체 탑 10 회사 중에 6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했던 강국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좀 물러났고 뭐 여전히 지금 장비나 소재에서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뭐 TSMC나 삼성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은 아직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일본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최근에는 네, 그렇죠. 최근은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본의 전략은 무엇인지, 예.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통적인 강자라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예. TSMC 공장을 유치하기도 했고 예. TSMC하고 R&D 협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대하고 뭐 연구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초크 포인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게 이제 군사 용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물자 수송이나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 초크 포인트라는 지점에 커다란 항공모함이 한 대가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게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딱 그러면 이제 숨통을 막듯이. 그렇죠. 이제 물류가 막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본에서 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본의 관계자들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초크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라든가 반도체 산업의 초크 포인트를 쥐어야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 5월 달에 자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산업의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반도체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의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립 취지 같은 걸 보면 뭐 공급망과 기술의 개발 보호 등에서 미국, 일본을 기축으로 제휴를 강화. 이런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본은 미국과 협력을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뭐 TSMC나 아니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좀 늘려가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잠깐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데 그 반도체 회사들,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서 일본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강한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옥시아는 사실 예전에 도시바 낸드 플래시였던 거를 사업을 띄어서 이제 키옥시아라는 건데 사명을 변경한 그렇죠. 거죠. 예. 예. 기억의 기옥구, 그다음에 뭐 가치라는 뜻의 악시아, 그래서 키옥시아라는 거고 사실 2017년에 SK 하이닉스하고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매각이 되기는 했어요. 예. 했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낸드 플래시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시오넥스트라는 2015년에 이제 후지츠하고 파나소닉 반도체 부분이 통합이 돼서 만든 회사인데 저기 팹리스 회사입니다. 예. 비상장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엘피다가 있는 거고요. 2012년에 이제 엘피다를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죠. 그다음에 숨코나 시네추 같은 경우는 저희 웨이퍼 생산인데 웨이퍼 생산을 전 세계 50%를 하고 있어요. 저 두 회사가. 예. 물론 중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회사를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회사들이 웨이퍼에서 버티고 있고 소니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모스 이미지 센서에서 40에서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하고 덴소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용 칩을 제작하기 위해서 2020년 4월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많이 기사화되지 않고 있고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탄탄한 기술력 확보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뭐 통합도 하고 뭐 계속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보면 일본 회사들은 이제 한 분야가 어려우면 회사들끼리 통폐합을 하면서 이제 한데 뭉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소시오넥스트나 그다음에 이제 뭐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대놓고 뭐 우리도 그러면 이제 만들겠다. 자동차 전용칩 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회사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대 정부 간,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 대 국가 간의 싸움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뭐 경계선이 없이 그냥 막 굉장히 활발하게 통합이나 뭐 분산이나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당연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워낙에 반도체 관련된 원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과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는 회사가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대만에 TSMC가 있습니다. 대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TSMC를 통해서 대만이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반도체 전쟁 속에서 대만의 움직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업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신주과학단지, 중부과학단지, 남부과학단지. 그래서 이제 뭐 저게 이제 22년 기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 국내 총생산의 한 66%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 개의 산업 단지들이 굉장하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주과학공업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 됐습니다. 2021년 20년 기준으로 이제 40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아예 이제 국가 차원에서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뭐 컴퓨터나 IT 기기들 뭐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산업단지 지원하고 관련된 이야기 중에 만약에 가뭄이 들면 어디부터 물을 끊을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학교나 농업용수를 끊어도 산업단지 물은 끊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정책까지 펼치면서 이제 저런 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완벽하게 뭔가 지원을 받는, 이게 TSMC도 설립 자체가 이제 애초에 처음에는 정부 회사였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민자로 돌렸지만 이런 움직임들 속에서 이제 굉장히 장점이자 강점으로 이제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움직임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라고 하니까 짓겠다고 했어요. 네. 예,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짓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서 생산해내는 그 기술은 기술 이전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사실상. 예,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5나노짜리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최신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5나노 가겠다고 예. 했어요. 이제 그래 놓고 3나노, 1나노짜리는 그럼 그건 우리 대만에서 하겠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어주겠다. 그리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는 거기는 이제 레거시 제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올드 공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기술. 그렇죠. 뭐 20나노, 30나노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거기는 자동차용 반도체들 나오는 이제 이런 거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라고는 일본과 R&D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참 적절한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타기를 잘하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뭐 딱히 저희하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직은 없거든요. 한국은. 예. 그래서 일본하고는 R&D 협업, 미국에라는 공장을 짓지만 최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대만에다 하겠어. 예. 뭐 중국은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지만 레거시 공정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최적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그리고 진짜 전략은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TSMC의 전략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네. 예. 일단 기술력이 있고 많은 그런 뭐랄까 요구사항들을 받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만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TSMC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아무도 함부로 대만을 누가 물리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의 70% 80%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가 무너지는 순간 전 세계 공장이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물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대만 넘어서 미사일을 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화들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TSMC의 패권이 그만큼 아직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전 보장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근데 모두가 탐내지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면서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군사적으로 힘이 엄청 센 것은 아니나 그렇죠. TSMC의 존재가 대만을 막아주는 국방력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반도체 패권에 영향을 많이 느끼게 된 것은 이 반도체 시장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등장한 중국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상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진심이라고 하던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우리도 해볼 거야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벤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13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2010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G2로 중국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수입액을 봤더니 중국이 원유보다 반도체를 더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예. 이건 왜 우리가 못 만들지? 우리가 이거 꼭 수입해서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뭐였냐면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취임을 해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2010년에 우리가 전 세계 월드와이드에서 넘버 2가 됐고 네. 근데
뭔가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에서는 우리가 아직 그런 걸 못 보여주고 있고 네. 새로운 주석은 등장을 했고 뭔가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전부터 뭐 2005년부터도 그렇고 뭐 계속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중국이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LCD거든요. LCD, OLED를 지금 따라잡았잖아요. 한국을 예. 따라잡고 지금 이제 거의 월드와이드 탑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제조 2025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이 내세우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예. 이제 중국이 이제 서방 경제도 추월하고 이제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굉장히 한눈에 보이는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일본하고 비교를 예. 해보면 지금 일본이 가장 피크를 쳤을 때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 대비 한중일 명목 GDP인데 예. 80년대 후반에 87년도에 미국이 일본을 불러다가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수출이 확 꼬그라지게 되는 거고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잃어버린 10년이네 뭐가 이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건데 예. 그때의 명목 GDP의 수준과 2010년이 넘어간 중국의 명목 GDP 수준이 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은 계속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중국 경제 서방 추월이란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 경제 위상 변화라는 내용의 이제 표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간략하게 넘어가죠. 2010년도 그러니까 1998년도는 이제 저희가 힘들었을 때고. 네, IMF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2007년도, 2008년도는 전 세계가 힘들었을 때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유일하게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됐었던. 미국, 한국, 일본이 다 꼬그라졌을 때 중국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었던. 지금 V자로 깊게 그렇죠. 내려앉았을 때도 파란색 그래프는 위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2010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중국이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중국 경제 위상이 됐다는 어떻게 거죠. 보면 중화 사상이 좀 강화가 됐던 그렇죠. 그런 시절인 것 같은데 이제 시진핑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전쟁에서도 승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금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두 개의 100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100년이라는 게 공산당 창당이 1921년이었고 예. 그걸 기준으로 100년이 2021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49년 그러니까 신중국이 수립이 됐었던 독립이 됐었던 그걸 기준으로 2049년이 이제 두 개의 100년인데 이제 사실 2021년이 좀 조용히 넘어갔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갔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껴있어서. 그래서 이제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겠다.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었고. 샤오캉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편안한 편안하고, 생활을 좀 누리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정보화와 전략적 능력 측면에서 뭐 중대 진전을 이룬 군사 이론, 조직 형태, 군사 인력, 뭐 무기 장비 현대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49년, 2050년이 되면 선도 국가가 되겠다. 전 세계를 선도하겠다. 전 세계 G1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그리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2049년이면 아직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최종적인 목표가 저기 있다라는 거고, 그 목표 아래 이제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 중국에는 지금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막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어떻습니까? 대표 기업들 보시면 뭐 기가디바이스나 유니SOC나 그러니까 이제 무선 통신 칩을 만든 유니SOC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1위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뭐 HTC나 뭐 중국의 그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는 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서나 뭐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해서 예. 이제 굉장히 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메모리에서도 이제 실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도 중국이 진출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네. 뭐 SSD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다시 하고 있군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대부분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진짜 따라잡을 수 있냐 중국이 네, 도대체 다른 어느, 나라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진짜 중국이 앞으로 치고 나올 거냐 사실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금지나 다른 뭐 화웨이에 대한 아니면 다른 일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 지정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네.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었겠죠. 그 발전 속도가.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때려 부었고, 예. 예. 그다음에 거의 국영 기업처럼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막 기존에 있던 유수한 회사들은 뭐 M&A도 막 추진을 했었었고, 거의 나라 돈으로 예, 하죠. 예, 이제 예. 거의 막 이렇게 엄청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사실 제동이 걸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중국 내에서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회사들의 수출 금지를 막았다고 해서 그럼 중국이 손 놓고 있을 거냐? 사실 일본이 저희한테 수출 규제했을 때 그 손 놓고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렇게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자립을 해야 되니까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던 방법을 거거든요. 찾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하지만 뭐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기 예. 때문에 최첨단까지 쫓아오기는 이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22년도에 나왔던 그 IC 인사이트 자료인데 네. 이게 좀 중국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소재 기업의 국산화율을 지금 정리를 한 내용인데 2022년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 후공정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제 저희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란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네.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웨이퍼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아직 5%, 10%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이제 포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포토 레지스트도 그렇고, 예, 포토 레지스트 저희 나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포토 레지스트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89, 뭐 80%, 87% 정도는 여전히 지금 장비 일본에 수입을 하고 있고.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CMP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뭐 후공정에 들어간 리드 프레임,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요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다리 있거든요. 예. 뭐 그거 40% 한다고 해서 국산화가 좀 많이 진척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 네덜란드, 미국이 장비 시장에서 80%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들이 가로막고 있는 한 국산화율을 빠른 시일 안에 캐치업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 대부분의 핵심 장비나 소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중국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미국의 제재를 같이 받는다면 또 발전 속도가 더뎌질 수 있겠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빨리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거든요.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당사자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당사자들이 기업의 경쟁으로 내버려 두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면 상무부든지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때려붓고 있고 법률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 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외교 전략과 입법부는 법률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저희 반도체 지원법이 아직도 계류 중이고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기업만의 전쟁이 아니다. 이 인식이 좀 빨리 국가 간의 전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이, 연구소가, 가능하면 학교 모든 단체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중장기 플랜이라고 하는 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네. 거기는 로드맵 이제, 쫙 해서. 로드맵 쫙 그려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정권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거기는 시진핑이 3연속 하니까
이게 뭔가 정책의 지속성 이런 게 담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중국을 때리고 있는 거는 정책 기조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이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좀 해야 될 역할인데 이제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급 업체들한테 직접 들어와서 우리 라인을 써라. 그리고 테스트도 해라. 그리고 되면 우리가 지원할게. 뭐 이런 방안들을 되게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전방에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네. 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의 반도체 이야기 이범준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반도체 전쟁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